자, 4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강 들어갈게요. 감정평가 파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만 보고 최근에 나와 있는 문제만 풀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돼요. 그래서 원가 방식의 적산법은 자, 출제 빈도는 낮은데요. 적산법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의하고 산식만 출제가 됩니다. 최근엔. 그래서 만약에 1호부터 가야 되니까 15층짜리 건물에 5층을 이제 갑돌이가 계약을 해요. 그래서 지금 1억밖에 없거든요. 1억에 대한 투하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니까 원가 방식이죠. 자, 어느 정도 이제 기대율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율. 기대율을 이제 우리가 한 5%를 기대한다. 그럼 500만 원이 되겠죠. 10% 반이니까. 1억에 10% 1000이니까. 자, 여기다 경비를 더한다는 게 중요해요. 필요재 경비를 더한다. 자, 그래서 700만 원이면 더해야지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산 가액이다. 자, 정의 중요하고 산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요 기대율이 가르쳐서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적산법은 대상물 기초가액 기대율을 곱해서 산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물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472페이지 이제 비교 방식입니다. 자, 비교 방식이 이제 가액을 구하는 게 가액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토지도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이 방식과 좀 유사하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 방식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를 가지고 과거에 비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용어 정리가 자, 우리가 사례 가격이 있어요. 과거의 거래사례. 과거의 거래사례 가격이 있고요. 자, 이게 만약에 1억의 거래가 됐다. 그럼 내 부동산이 이제 대상가액이 되겠죠. 예전 거래를 우리가 거래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거래됐던 시점이고 지금 내가 평가하려는 것을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점을 거래 시점을 기준점을 갖고 오면서 대상가액에 대한 비중가액, 비교해서 준한다. 유추가액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 식도 있지만요. 자, 우리가 사례 가액을 가지고 옵니다. 사례 가격을 가지고 와서 자, 오른쪽에 이제 그 식이 있죠. 자, 형이 만약에 동생한테 넘겼다.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죠. 그래서 사정보정이라고 그래요. 사정보정한다. 사정보정 치라고 이제 곱하는 게 치가 되고요. 자, 시점이 틀리면 시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시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이 틀리면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개별 요인이 틀리면 개별 요인도 비교하겠죠. 개별 요인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면적도 들으면 면적까지도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자를 따서 보통 사시지계면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거래사례비법이란 정의 중요합니다.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가치 형성 요인이 이제 일반적, 지역적, 지역적과 개별적이에요. 일지계가 이제 같거나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거래사례를 비교해서 대상물의 현황에 맞게끔 사정 보정한다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 바로 쳐 나왔었어요. 시점 수정을 하고 가치 형성을 비교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요거 정의 중요합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단점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거래 사례는 시장성을 갖고 따져요. 그래서 우리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이고 또 이게 거래가 됐던 거니까 평가했습니다라고 설득력이 있죠. 거래사가 있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고 토지와 같이 재산이 불가능한 물건의 평가에 있어서 유용합니다. 산식이 이해하기 쉽고 간편한데 자, 시장성이 없거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라든지 교회 사찰들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게 좀 비과학적이시게요. 사시지계면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금 개인의 경험이 또 주관이 개입되고 싶고 좀 편차가 좀 많이 커지죠. 평가사의 경험과 숙련의 정도에 따라 격차가 또 클 수도 있다. 자, 이게 잘 나왔었는데요. 사례가 호황인데 지금 불황일 수도 있어요. 그 호황과 불황이 극심한 경우는 자, 이 자체가 신뢰성이 또 미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래사례 자료의 수집은 우리가 위물시사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는데요. 자, 위치의 유사성은 지역 요인을 비교하려면 위치가 유사해야 돼요. 위치 유사성. 그럼 당연히 자, 우리가 이 사례를 가져오는 것이 동의수급권이라고 배우셨어요.
이 동의수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던 게 대상이 들어가 있으면 인근 지역이라고 하고요. 대상 부동산이 없으면 유사 지역이라고 했죠. 유사 지역. 그래서 내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때 사례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은 인근 지역이라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지 않는 곳이죠.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동의수권 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적 유사성은, 자, 물적 유사성을 개별 요인에 대한 비교 가능성이에요. 자, 사례가 석조인데 대상이 목적 건물이면 안 되죠. 자, 시간적 유사성이라는 것은요,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시간적 유사성은 1년 전권 되는데 한 30년 조건 신뢰성이 떨어지죠. 자, 이거 당구장 표시 가겠는데 거래 시점이 분명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거는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기준점과 유사한 시점이 사례일수록 더 효과적이다. 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시험지에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은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절대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정이라도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평가 가액이 시장 가치 결정함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 사례 하정에 의해서 성립된 가격이거나 적어도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기 쉬운데 이걸 보정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밑에 사정보정이라는 자체가 나오면서 사정보정률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 그래서 이 상자는 이제 윗상자로 생각하면서 가져요. 그래서 우세면 플러스 마이너스 열세 알파가 되고 사례가 내려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점 수용은 자, 우리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갖고 오죠. 그래서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 불일치가 된다면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 항상 거래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 작업을 해요. 자, 지수법이라는 자체는 지수 갖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점 수정치라는 자체가 항상 대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대상에 대해서 자, 우리가 좀 오타났네요. 예전 거죠, 이게. 가격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으로 해야 됩니다. 기준 시점 지수를 자, 거래 시점으로 이제 우리가 나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은 자, 우리가 보통 시, 지, 변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시점 수용치는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 자, 변동률 적용법은 지가 변동률이나 물가 변동률 갖고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 수용치라는 것은 1 플러스 마이너스 R의 N승. 자, 우리가 만약에 사례가 토지가 1억인데 10%가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1을 곱하거든요. 1억 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1 플러스 0.1의 상승이니까 1년이면 1승.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해주는 게 변동률이다. 자, 그럼 넘기시면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이라는 자체가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지역적과 개별적을 봤을 때 자, 종합적이라는 것은 자, 평점법과 봤을 때 자, 종합적이라는 자체는 자, 사례와 대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요인 10% 열세하다. 자, 얘가 더 5% 개별 요인이 뭐 우세하다. 뭐 이렇게 해서 보이고요. 평점법은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항목별로 종합적은 주관이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종합적 비교법은 우리가 네 번째 감정평가 주관이 개입되기가 쉽고요. 아니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평점법은 점수를 매기죠. 항목별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라는 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점 두 가지 찍힌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의 경향은 여기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자,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으로 본다면요. 당연히 강남역에 있는 상권이 좀 더 낫죠. 우리가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상권이 좀 90이다. 마이너스 10이 됐다면 자, 인근 지역에 있는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은 지역이 같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개별적이 틀리기 때문에 개별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유사 지역은 둘 다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는 지역 요인 동일합으로 개별 요인만 비교한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역 요인은 생략해도 되죠. 근데 유사 지역에서는 둘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은 쉬워요. 오른쪽에. 그냥 임대사례는 자, 요게 이제 비준 임료가 되고요. 임대료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사례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비준 임료라는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이게 비준임료가 가로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사례는 다 똑같고 임대사례를 가지고 임대료를 구한다. 이렇게 해서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 바로 그냥 483페이지로 가볼게요. 482로 가면 수입 방식입니다. 자, 수입 방식이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수입 방식은. 그래서 자, 수익 환원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가액을 구하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액을 구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봤을 때 이 부동산이 수익이 발생하는 임대료, 보통 임대용 부동산을 갖고 따지거든요. 기업용 부동산은 4억인데 자, 우리가 회사 4억은 잘 평가를 안 하죠. 그러면 지금 가액을 구한다는 수익 가액이라는 것은 자, 순수익은 장래 순수익입니다. 그럼 장래 순수익을 가지고 자, 우리가 환원율로 할인한다, 환원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합니다. 수익환원법은 자, 여기는 분석이 아니라 환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장래라는 거 중요할 거고요. 산출할 것을 기대하는 순수익에 미래 현금 흐름,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자, 순수익은 나중에 보겠지만 순소득이라는 우리가 앞쪽에서 이거는 꼭 순영업소득이어야 됩니다. 자, 순영업소득이 우리가 매년 나온다. 그럼 환원한다고 하고요. 자, 현금 흐름이라는 건 매년 소득이 틀립니다. 우리가 할인법이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게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그래서 그 할인해서 구한다는 거,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단점은 밑에 얘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장래 기대된 편익이 현재 가치로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가장 부동산 가치의 본질에 가장 부합되고 가장 이론적이죠. 자, 그 다음에 임대용 부동산이 지금 임대용 부동산이고 기업 삼성 사옥 같은 게 이제 기업용인데 수익성 부동산에 둘 다 되지만 임대용이 더 많이 사용한다. 자, 안정된 시장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가 정확하면 그 수익 가격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좀 적죠. 단점은 어떻게 돼요? 수익성을 갖고 따지니까 주거용, 공인용, 공공용 같은 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고요. 자, 수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신구에 대한 가격 격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가 새 거 줄까요? 헌 거 줄까요? 똑같은 물건은 새 거 달라고 하세요. 근데 얘는 오래된 것도 어떻습니까? 수익이 많이 나오면 장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최근에는 신규 조정을 또 해결하려고 하고요. 자, 앞으로 장래가 불안전합니다. 순수익 환원율이 적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렵죠. 자, 순수익을 산정하는 것은 대상에서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 사례에서 구하면 간접법입니다. 자, 잔여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 잔여법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 이제 이 순수익을 산정하는 거에서 우리가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잔여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잔여법이라는 자체는 순수익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합 부동산으로 봤을 때, 자,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이 만약에 1억이다. 자, 그럼 건물을 안다. 모르는 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신축이어서. 건물의 순수익이 6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의 순수익이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모르는 걸 이제 구하는 이게 토지 잔여법. 그러면 건물 잔여법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전체에서 토지를 빼면 건물이 남죠.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다음 뭐 삼각 전 환원율과 삼각 환원율, 삼각률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삼각률에서 얘기를 하고요. 자, 임대용 부동산은 그 순수익에서 임대료에서 필요적인 걸 빼고 기업용은 매출액이라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요. 그 다음 우리가 앞쪽에서 가공기, 유용순, 부세형세, 순소득에 대한 산정이 있고 세후까지 있었죠. 저렇게 해서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순소득까지 보기 때문에 가공기, 유용순까지가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환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환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환원하는 방법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빼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제 말대로 환원율만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자, 그래서 환원율이라는 자체는 자, 얘와 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순수익을 그 자본환원하는 이율로서 대상 물건에 산출되는 기대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그 물건 가격의 비율로서 정 내용 요소 동안의 채용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활동에 대한 이율이에요. 그래서 자, 토지하고 건물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삼각후와 삼각전이라는 게 틀리는데,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두 가지로 본다면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요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의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아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은 다르단 말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그럼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요. 건물은 상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환원율이 다 각각 개별환원율이 됩니다. 그걸 이제 가중평균하는 게 이제 종합환원율인데. 자, 들어보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이게 수익가액이라고 한다면 내가 투하했습니다. 투하 자본이에요, 여기다가. 투하 자본을 투입해서 자, 만약에 수익률이 10%가 나왔어요. 이걸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순수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순수익과 이 자본 수익률이 게 아니라 투하 자본을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럼 1억이라는 수익 가액을 우리가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자, 어떻습니까? 10%에 대한 자본 수익률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하지만 가액을 구할 때는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절도 쓰고요. 근데 건물은 상각이 되기 때문에 상각률을 고려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토지야 예금하고 자, 우리가 건물을 봤을 때 자, 똑같이 1억이라는 투하 자본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본 수익률은 다 10%씩 10%씩 수익률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자, 예금하고 토지는 상각이 안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1억이 회수가 되죠. 자본이. 그러면서 1,000만 원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2%만큼 상각을 했어요. 건물은. 상각률을 고려해야겠죠. 이걸 감가상각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1억에서 2%니까 200만 원이 날라갔으니까 9,8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 더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2%가 바로 상각률에 대한 자본 회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토지라는 것은 수익률도 따지고 회수율도 회수는 안 따지죠. 왜냐하면 감가상각률이니까. 감가상각률입니다. 근데 건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 따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5%다. 그럼 얘는 5%라면 자, 얘는 어때요? 자, 5%를 더 원한 거죠. 그래서 얘가 5%, 얘가 10%니까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88페이지 가시면 자본 수익률은 우리가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상각률은 자본 회수율이라고 하고 밑에 나와 있는 뭐 내용은 이때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에서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우리 그 내용을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내용을 아실 겁니다. 개별 환원율이라는 것은 토지와 각각 건물의 환원율이 5%, 10%가 개별이에요. 종합이라는 것은 가중평균을 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70%다. 얘가 30%다. 그럼 얘가 5%고 얘가 10%면 곱해서 더해서 종합환원율을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각 전 환원율은 상각률에다가 상각률을 더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이 감가 자체가 미래에 대한 감가라는 자체는 자본 회수를 하기 때문에 감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각 전 순수익을 쓰거든요. 그럼 얘가 상각 전 환원율이 돼요. 그러면 상각 전 환원율이라는 것은 아직 상각을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상각 후 환원율에다가 상각률을 고려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각 전이라는 것은 얘가 만약에 10%인데 얘가 2%다? 그럼 12%가 되는 거죠. 상각 전이라는 건 아직 상각을 안 했죠. 상각 후는 얘를 상각한 거죠. 그래서 상각률이라는 것은 잔존 내용연수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감가로 본다면 만약에 10년 남았다. 그럼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씩 10년이면 100%를 환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20년분의 1은 5%씩 20년이고 자, 50년분의 1은 2%죠. 그럼 2%라는 건 50년이 내용연수가 걸렸다는 거예요. 상각 전은 자, 우리가 상각률을 어떻습니까?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고 삼각호는 상관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목욕탕 가서 이게 때야. 그럼 삼각전은 아직 때를 안 베꼈어. 내용물 때가 포함되어 있고 삼각호는 때를 베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세공제 전 세공제 환원율을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금이라는 자체는 자 재산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를 얘기한다는 거. 우리가 이 맨 마지막에 가공기 유용무슨 부세형세 중에서 자 세전하고 세후에서 그 세는 영업소득세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 데가 488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491페이지 환원 방법은 간단하게 직접법하고 직선법만 얘기하고 연금법과 상환기법, 저당지분환원법이라는 자체 단위환원법은 출제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반 때 갈 테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믿고요.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면 488에 가시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거기가. 자, 그래서 이제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이제 고려 놓을게요. 이게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응용을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488페이지죠. 자,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 자, 우리가 보통 CO12라고 하는데 시장 추출법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대상 부동산이 있고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환원율을 못 구하면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자, 환원율이라고 한다는 것은 환원율은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 순수익을 이 가액으로 나눈 거잖아요. 수익가액. 그러면 나랑 얘는 순수익이 똑같다고 봐봐요. 순수익이 똑같다고 한다면 자 이 환원율을 만약에 이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 나온다. 그럼 얘가 환원율이 10%라는 건 나도 10%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10%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나는 자체적으로 수익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내 수익가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같이 환원율을 써 가지고 와서 이거를 시장에서 추출해서 내 수익가액을 구한다는 얘기죠. 이 수익가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순수익이 똑같지는 않겠죠. 환원율은 똑같지만은 그럼 순수익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환원율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뭐 순수익이 다르다. 그러면 수익가액을 다르게 갖고 있어요. 환원율을 시장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거래 사례를 가져온 겁니다. 거래 사례에서.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찾아갈게요. 자, 시장추출법은 자 사례 부동산부터 대상 부동산의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본 시장성이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거래 사례를 갖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데 자 요소구성법이나 조성법이라는 것은 자 이 환원율을 구하는 자체가 식이 자 이건 좀 깊게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이 식이 그 요소구성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여러 가지 요소가 구성 요소가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가 요소 구성. 그래서 직접 구해서 이 합계를 얻었습니까? 환원율을 구하는데 순수율과 위험률의 복합률을 더합니다. 그래서 자 좌측에 보시면 왜 우리가 자본환원율의 순수율에다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률을 더하잖아요. 그럼 순수율이라는 자체는 은행이자예요. 근데 부동산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적용시켜서 그 위험에 대한 요소 구성을 하나씩 따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다. 그래서 그 위험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할 수 있고 유동화가 안 되고 관리가 난이한데 안정성에서 도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성법은 주관적이다 한번 나왔었어요. 지읒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제가 요거 가중평균 했던 게 이게 투자결합법이 물리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CJO12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투자 결합법이라는 것은, 자, 물리적과 금융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물리적은 아까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 건물은 상각이 되죠. 다릅니다. 다르고 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평균하는 게 아니라 얘가 70%, 얘가 30%면 얘가 5%고 얘가 10%니까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그래서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라요. 물리적. 그래서 분리할 수 있어서 구성 비율로 따져서 가중평균해서 구합니다. 근데 이 금융적이라는 자체는 왜 튀어나왔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건물에 나오는 수익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금융적은 자 그거보다도 자 우리가 은행에서 땡기면 저당 투자자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이자 수익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이걸 가지고 가져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금융적 측면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해서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이 저당 투자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은행 저당은 저분이시죠. 지분은 자기입니다. 자 이것도 가중평균해야 돼요. 그러면 저당이 70%고 내가 30%면 자 저당은 저당끼리 지분은 지분끼리 로스보다는 카스진에 대한 정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 비율은 저당 상수, 저당 상수가 은행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는 거고 지분은 내 거고 지분 환원율이 우리가 지분 투자가 원하는 수익이에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르두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에르두법. 자, 에르두법은, 자, 여기 에르두법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는, 뒤에 아마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당과 지분을 가지고 소득이 있으면 그걸 환원해서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지우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에르두라는 학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방식의 염리 오프라인 수강생들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계속 찍으면서 여기 위주로 가시라 그랬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염리 같이 저랑 계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하는데 에르두가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의뢰인이 차입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입자,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가요. 지분 투자자. 그러면 지분 투자자는 우리가 항상 가치가 상승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에르두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59년에 자 평가의 전과 후를 완전히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자 한 해 소득, 첫 해 소득까지만 따졌습니다. 근데 소득이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안 그렇다. 매기간 소득이 다르지 않니?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가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럼 항상 어떻게 돼요? 인플레를 고려한다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고려한다는 자체가 더 발전된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저당을 고려하지 않고 지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가치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저당이 지분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1억에서 저당이 8천만 원이고 자 지분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원금이 상환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원금이 상환해서 2천만 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분이 지분 형성 놈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지분 형성 분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야매로 저당 지분 환원법은 원래는 저당 소득과 지분 소득을 더해서 자, 이거를 환원해서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를 구하는데 저당이 지분으로 환생하셨다. 이렇게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분으로 형성돼서 지분 형성분을 고려했죠. 가치 변화를 고려한 거죠. 근데 이제 에르두는 약간 좀 단점이 있습니다. 세전 현금 수지로 봤다는 거죠. 세전 현금 수지는 자, 저당은 부채를 뺐기 때문에 고려했지만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 세금이라는 자체는 소득세, 법인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분 투자자 입장이고 한 해 소득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그래서 갈게요. 에르두는 이제 밑에 가시면 매기간 현금 수지, 보유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그 다음에 보유 때 가치 변동들을 고려했죠. 그래서 자본 환원율을 고려하면서 금융적 투자 결합을 좀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했고 세전이니까 부동산에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죠. 자, 밑에 게틀이라는 사람은 은행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부채 감당법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당연히 이건 은행이니까 저당 투자자 입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시험 문제가 계속 얘 정의에 대한 그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환원율을 산정하는 것이, 물론 부채 감당률은 제가 순투부, 순영업소 부채수업을 나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근거로 해서 자, 환원율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당 상수에다가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률을 근거로 하겠죠. 감당률에다가 자,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자, 그래서 부채 감당법은 당연히 저당 투자자 입장. 얘도 누가 지분이라면 얘는 저당 투자자 입장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맨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저부대 가보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조카가 아니면 어떤 지인이 그 군대 갔어요. 군대는 여러 번 갈아타잖아요. 그래서 가시다가 어떤 아줌마한테 와서 아줌마 739 부대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저부대요. 자, 돈을 좀 빌려갖고 안 갚으면 저부대 가고 으슥한 데 가고 돈을 또 뺏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5가지가 가장 암기 비법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 CO12 또는 C조12라고 외우시고요. 자, 그래서 조C12라고 외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반에 가서 자, 조씨가 몇 명 있어요? 그때 12명 있대요. 12 있죠. 그다음 시장은 거래사를 구하니까 객관적인데 조성법은 지으시기가 주관적이고 투자결법은 물리적과 토지 건물, 자, 금융적이 저당과 지분이 다르고 분리가 가능하고 자, LG전자 하십시오. 예를 들면 지분 투자자, 부채는 저당 투자자, 저부대가 부채 감당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환원 방법이라는 자체는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41강까지 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42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